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두고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수위 출범과 함께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을 만나 시정 계획을 미리 들어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정혁신, 복지민생, 미래성장 등 모두 3개 분과로 나눠 교수와 전문가,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위원 15명이 합류했습니다.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정혜성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문가 그룹하고 시민사회 그리고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당정과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의 부천시의 정책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해서 앞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부천의 주요 현안들을 당장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논의가 멈췄던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 방향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용익 당선인은 충분히 시민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큰 틀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걸 광역화를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과 좀 더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광역동 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조 당선인은 부천 36개 주민센터 기능을 회복한다는 구상입니다. 결국에는 행안부하고 부천시의회랑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부천시에서는 이 광역동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부천. 조 당선인이 후보 시절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향후 부천시의 도시정비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원도심의 재건축이나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재정비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장 신도시 내 SK 연구단지를 비롯한 추가 기업 유치 등 민선 7기에서 성과를 낸 사업들은 연속성 있게 더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영상문화단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는 콘텐츠와 전시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머물고 싶고 부천에 사는 삶의 질이 좀 높아져서 삶이 좀 편안하고 편리해지는 그런 부천이 되었으면 좋겠고, 첨단 기업이 부천으로 들어와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꾸려진 부천시장직 인수위는 당선인 취임 이후인 다음 달 20일까지 가동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태스크포스 전문위원 21명을 임명했습니다. TF가 구성된 분야는 뉴 홍콩시티와 재물포 르네상스, 공간복지, 환경, 교통인프라인데요. 전문위원들은 교수와 연구위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2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인수위는 14일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12개로 나눠 위원장 13명과 자문위원 21명을 선임했습니다. 특히 교통분과는 현안 가운데 유일하게 2개로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 현안을 짚습니다. 홍철호 인수위원장은 12개로 구성된 전체 분과를 총괄하고, 박진호 부위원장은 대변인을 겸하며 소통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소통과 실무에 초점을 맞춰 오는 30일까지 당선인 공약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방향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해 반입한 횟수가 많아 최근 반입 정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14일 지난 5월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해 반입한 지자체들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와 강남구, 중구 등 3곳과 경기도 안산시와 안성시, 용인시와 양평군 등이 연 2회를 초과했고, 부천시가 연 3회를 초과해 지난 5월 16일부터 닷새간 쓰레기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지 공사는 혼합반입 위반 차량이 지자체 전체 차량의 15%를 초과한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할 경우 닷새간 쓰레기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사무 처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다음 달 7일 개막합니다. 반갑게도 오랜만에 관객들이 영화제다운 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막식을 연 이후 10여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지난해와 같은 이상해도 괜찮아로 정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49개국 작품 268편이 선보이는데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비대면으로 열었던 영화제를 3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정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 정의가 이제는 허물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그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른 정의가 일어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영화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영화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영화의 카테고리를 다시 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예년과 다른 점은 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와 코리안 판타스틱만을 유지한 채 다른 모든 섹션은 변화를 맞았다는 건데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매드맥스를 비롯해 아드레날린 라이드, 메탈 누아르 등 영화에 대한 감각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을 내세워 관객이 개인 취향에 따라 영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사회 그리고 심야상영 부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상영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분들도 부천을 찾게 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비대면 방식의 어떤 게스트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모두 직접 부천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올해는 지역민, 영화제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7월의 할로윈 행사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밤과 낮에 각각 다양한 주제로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 등에서 퍼포먼스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2년 연속 인천공항에서 열렸던 XR 프로그램 비욘드 리얼리티는 올해 부천 만화박물관과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경구 배우특별전과 영화학교 프리미어 특별전, 지난해에 이어 웨이브 상영관을 통한 온라인 영화제도 함께 열립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고양이가 인간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례는 작년 델타 변이 유행 시기에 태국에서의 의심 사례가 최근 해외 학회지에 실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안면 보호구를 하지 않은 수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주인의 고양이에게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고, 반대로 이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 것은 네덜란드 밍크 농장에서 밍크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감염된 것이 의심이 되는 사례 보고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나 사람 이외에도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는지 동물 종별로 또 알파, 델타,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별로 감염 전파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되는 위험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기르던 주인이 이 감염이 되면 반려동물도 당분간 함께 격리하고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또 미리 권장된 예방접종을 잘 해두시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정부가 발표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감염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감염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격리를 의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로 할 것인지, 그리고 권고로 바꿨을 때 얼마나 권고를 자율적으로 잘 지키실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감염자가 그만큼 증가한 것에 따라서 의료 비용이 또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자율적으로 잘 지키시고 또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 가능할 정도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또 의료 대응 체계 준비, 그리고 또 고위험군들이 충분히 예방접종을 마치셨다고 판단이 되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동시에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격리를 하셔야 하는 확진자분들의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지자체라든가 직장인 학교 등과 같은 공동체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이제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인데 팬데믹으로 커질 확률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환자의 피부 물집이나 침방울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나 점막과 피부 상처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데요.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서로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면 침방울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기 전파 위험이 어느 정도 높은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달리 이 변이가 잘 생기지는 않고 또 잠복기나 세대기가 길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감염자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이 의심이 되는 주변 사람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백신 접종을 하고 격리를 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효율적인 통제와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국민이 이 두창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나 또 이런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 접촉하게 되는 의료진, 방역 관리자,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환자와 밀접 접촉하신 분들을 위한 백신을 미리 확보하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접촉자를 찾아서 역학조사를 하고 또 백신 접종과 격리를 통해서 이러한 전파 유행을 초기에 통제할 수 있도록 미리 이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불법 투기 거래에 대해 실시간 감시에 나섰습니다. 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기획부동산 거래 감시 기능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 패턴을 발견한 뒤에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인데요. 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투기 거래를 실시간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밀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의류에 숨겨 특송 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밀수입한 불법 낙태약을 정식으로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포장을 바꾼 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2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국내 사용이 금지된 불법 의약품으로 자궁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